전국 시대의 새 영웅 히데요시 노부나가 이에야스에겐 각자의 가신들이 많았지만 그중 이에야스의 가신들만큼 충성스러운 가신들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히데요시와 노부나가는 늘 그대의 가신들이 부럽다고 이에야스에게 말했었죠. 미카와 국은 일본에서 또 변방 쪽에 있었으므로 그곳의 무사들은 시골 출신답게 우직하고 무뚝뚝했으며 저돌적인 면이 강했는데요. 충성심 역시 타의 주종을 불허할 만큼 강했던 거지요. 이시카와 가즈마사는 그런 무사들 중에서도 비교적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와 이에야스 사이를 오가며 사신 혹은 외교관 역할을 했는데요. 히데요시는 카즈마사에게 일찌감치 눈독을 들이고 있었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할 뿐 아니라 고지식함이 없었던 그의 성격을 높이 산 셈이지요. 히데요시는 노부나가가 갑작스럽게 죽고 얼렁뚱땅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된 형편이었기 때문에 수하의 충성스러운 무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탐이 나는 인물이 있으면 자신의 가신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요. 이에야스가 군사면이나 실력면에서 자신보다 모자라긴 했지만 엄청난 저력을 가진 인물임을 고마키 나카구테 전투를 통해 알게 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수하로 끌어들여야만 한다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양쪽이 하의를 맺긴 했지만 그냥은 안 되고 둘째 아들 오기마루를 자신에게 인질로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때 양쪽을 오가며 화의를 주선하던 가신이 바로 이시카와 카즈마사였지요. 카즈마사는 이에야스랑은 요즘 말하는 중마고우나 다름없는 가신이었는데요. 이에야스가 어린 시절 요시모토나 노부이데 집안의 인질로 끌려갈 때부터 시동으로 따라갔던 최측근 무사였지요. 이에야스 나이 6살 때 10살의 나이로 시동이 되었던 그는 그래서인지 혈연 못지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주군이랑 신뢰관계가 누구보다 돈독했던 사이였지요. 가신을 신뢰한다고 해서 지나친 대접을 삼가하고 적당한 녹봉을 주어왔던 이에야스는 그에게 오카자키의 성주 대리를 맡기고 있었는데요. 처단에 츠키야마와 노부야스를 잃었던 그는 둘째 아들 오기마루를 히데요시에게 보내는 일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지요. 40을 훌쩍 넘기고 중년의 안정된 가신이었던 카즈마사는 1585년 오기마루를 인질 아닌 양아들로 만들어 보내는 일을 성공시켰지요. 오기마루는 오만의 아들로 미남자였고 용맹스러웠고 성격 또한 맹렬한 무사로 자라는 중이었는데요. 양아들이라는 이름이긴 해도 얼마나 아깝고 분통이 터졌을까요. 죽은 노부야스를 많이 닮아 더욱 애착이 있었을 이에야스에게 카즈마사는 기꺼이 자신의 아들 카츠치오와 혼다 사쿠자에몬의 아들 센치오를 딸려 보냄으로써 이에야스의 마음을 위로했지요. 허무해진 히데요시는 그러나 그의 사정 역시 그렇게 녹록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제후들에 대한 체면도 있고 황실에 대한 어떤 의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야스가 자기에게로 와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었거든요. 끝으로야 예의를 갖추고 대하지만 이미 미츠히데를 죽인 히데요시가 노부타카, 카츠이의 이케다 소년 니와 나가이데까지 차례차례 죽게 만들고 자신의 천하를 열어가는 모습에 이에야스는 사실 마음속에 경기를 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히데요시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감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오기마루를 양아들로 보내긴 했지만 오사카로 오라느니 황실에 함께 들어가자느니 하는 제의를 해올 때마다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내곤 했었지요.
헐레벌떡 달려갔다간 히데요시에게 단숨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번민하던 히데요시는 결국 자신의 여동생 아사히히메를 시집 보내어 이에야스랑 친척이 되는 방법까지 생각해내는데요. 이 일 역시 가즈마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오기마루와 자신의 아들 카츠치오, 사쿠자에몬의 아들 센치오를 데리고 오사카성에 들어갔던 그에게 엄청난 숙제가 내리자 처음에 그는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지요. 그럴 때 히데요시는 말합니다. 그쪽 가신들이 난리를 치면 언제든 내게로 오라. 녹봉도 어마어마하게 물려줄 것이라고. 또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유를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변할 그 카즈마사는 아니었지요. 이 일을 서두르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줄 것을 부탁하고 그는 이에야스에게로 돌아옵니다. 얘기를 꺼내자 이에야스의 가신들은 예상대로 길길이 뜁니다. 처녀도 아닌 늙은 오빠를, 그것도 남편까지 있는 여자를 이혼까지 시켜가면서 재혼을 시키려 하다니 이런 모욕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센고쿠 시대에 여자 나이 33세를 넘기면 노인 취급을 했는데요. 아사히 히메는 그때 무려 43살의 나이였으니까요. 진작에 히데요시놈과 한바탕 싸우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자식까지 인질로 보내게 하더니 꼴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을 꺼내는 그 즉시 왜 딱 잘라버리지 못했냐며 나중엔 카즈마사를 원망하기 시작했지요. 그냥 원망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정오하며 카즈마사의 본심을 의심까지 하는 그들. 평생 마음의 동료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에야스까지도 입을 꼭 다물고 말조차 건네지 않는 모습을 보자 카즈마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듯 했습니다. 미카와 무사들은 툭하면 전쟁이라도 해서 아나무인의 히데요시를 급박하자고 난리였지만 전쟁이란 게 그렇게 쉽게 할 만한 것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은 법이거든요. 더구나 이미 일본 천하를 움켜쥔 히데요시에게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건 미친 짓이나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군사력에서 당신은 서로 비교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하마마츠 성의 이에야스와 오사카 성의 히데요시, 교토와 미카와를 비교하게 되는 카즈마사, 교토에서 후시미, 사카이에서 상인들이 속속 이주해 오고 있는 모습, 곳곳에 호화주택을 짓고 도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 해자와 운하 곳곳에서 물자를 싣고 들어오는 배를 바라보면서 또 오사카 성의 텐슈카쿠 막루를 보면서 그 웅장한가 하랴하며 짓눌리면서 카즈마사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렇듯 우물한 개구리 같은 이에야스의 가신들, 옹졸하고 고지식한 성품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지요. 히데요시의 재능의 위대함, 악랄하고 교활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마치 보자기처럼 쌓아나 포용하는 수완, 앞을 내다보는 웅대한 비전, 사고방식의 넓이와 깊이에 자꾸만 빠져든 카즈마사는 점점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미카와국에 한멸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지요. 설상가상 자신의 이에야스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의심한 가신들은 그에 대해 첩자까지 붙이고 이런저런 말들을 해대니 환장할 지경이었지요. 자칫 아사히 히메와의 혼사를 꺼냈다간 살해라도 할 기세여서 카즈마사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이대로 뻣뻣하게 나가다간 전쟁은 필연이고 지금 히데요시와 싸워봤자 나라는 망하고 죽음만 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카즈마사는 번민을 거듭하지요. 더구나 오사카 성엔 오기마루와 카즈치오, 센치오까지 가 있는데 말입니다.
적을 쓰러뜨리는 전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가 인간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지금 이 시점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히데요시의 품에 뛰어들어 이에야스와의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두 사람 사이에 그 진정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미카와 국가 이에야스의 세력을 지키려면 히데요시의 품 안에 뛰어들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충성심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는 거지요. 결국 그는 이런 자신의 마음을 은근슬쩍 드러냄으로써 가신 사쿠자에몬과 교감을 나누고 이에야스랑도 교감을 나눕니다. 끝으로야 배신이고 반역이지만 그것은 대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백성들을 구하고 가신들과 이에야스를 구한다는 명분은 앞으로의 자신의 처세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우여곡절 끝에 1585년 11월 12일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 수족 같은 가신들을 먼저 일진으로 오사카 쪽으로 보낸 그는 그 다음날 천천히 오카자키 성을 밤에 빠져나와 교토를 향해 말을 달리지요. 가슴엔 미카와 국의 기밀을 가득 담은 문서를 숨긴 채 변방에서 경계선을 지키던 병사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떠나지요. 그가 떠나고 나서 사쿠자에몬은 길길이 뛰면서 반역자 운운했지만 그건 역시 쇼에 불과했지요. 떠나기 며칠 전에 둘은 은밀하게 만나서 선문답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으니까요. 당신이나 나나 모양은 다르지만 이에야스 가문을 위해 희생하며 죽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는 묘한 말을 서로에게 남겼었죠. 떠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들 두 가시는 방법이 다를 뿐 죽은을 위해 희생하기로 교감을 나누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강을 건너 마중 나온 등불을 바라보면서 카즈마사는 마음으로 말하지요. 나는 내 주군에게 너무도 반해 있었구나. 반한다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거기엔 아무런 계산이 있을 수 없었지요. 강을 건너면서 그는 하염없이 슬픈 마음이었고, 어린 시절 6살 무렵에 이에야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아무튼 이튿날 새벽에 카즈마사의 반역을 마사노부로부터 잠자리에서 보고받은 이에야스의 표정은 그러나 너무도 담담했지요. 전혀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그에게 마사노부는 묻지요. 주군,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자네는 내가 그런 잔재주를 부리는 자로 보이나? 히데요시가 과연 그런 짓을 깨닫지 못할 자일까? 이에야스는 그 이후엔 그러나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은 채 신복들을 불러 성에 개축을 명령하지요. 기밀 문서가 모두 넘어간 이상 이쪽의 보안이 무너진 상태이니까요. 훗날 그래서 사람들은 이에야스와 카즈마사는 이미 어떤 교감을 나누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에야스는 이쪽에 남아있는 카즈마사의 친인척 누구에게도 소위 말하는 연좌제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후에 아사히 히메와의 혼인을 허락하고 히데요시와 이에야스 사이에 전쟁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지요. 오사카로 간 이에야스와 히데요시의 만남도 이루어졌고요. 황실과 공경들 앞에서 또
이에야스가 정치는 캄파쿠님이 하시고 전쟁은 이에야스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는 그 유명한 그 맹세의 말도 남겼고요. 카즈마사는 참으로 그 가문까지 희생해가며 이에야스를 반역한 강교한 간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에야스의 파멸을 막아낸 대충신이었을까요? 독자로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이야기들이 대망은 피상적으로 나와 있고 대망 안에서 우리는 그저 어렴풋한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역사란 한마디로 몽타주처럼 엮어놓은 그림일 뿐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